3. 아무래도 너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허전함. 이게 그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일까? 가슴에 고통스러운 파도가 밀어닥치고 그것은 마치 소나기가 갠 뒤에 하늘을 부산하게 흰 구름이 뒤를 이어 흘러 지나가는 것처럼 나의 심장을 죄기도 하고 늦추기도 하고 나의 맥박이 불규칙해져 호흡이 희박해지고 눈알이 희꾸무리하다가 끔끔해지고 전신의 힘이 손가락 끝을 쑥 빠져나가는 기분이 되어서 뜨개질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었다. 요즘은 비가 음산하게 계속 내리고 있어서 무엇을 해도 지루한데 오늘은 안방 앞에 마루에서 등의자를 내놓고 올봄에 한번 뜨다가 그냥 두었던 스웨터를 다시 떠야겠다는 기분이 들었다. 엷은 모란색이 바랜 것 같은 털실로 나는 거기에 코발트 블루를 합쳐서 스웨터를 만들 셈이다. 그리고 이 엷은 모란색의 털실은 지금부터 벌써 20년도 더 전에 내가 아직 초등과에 다니고 있을 때 어머니가 나의 목도리로 떠주시었던 것이다. 그 목도리는 끝에 모자가 달렸는데 내가 그걸 쓰고 거울을 들여다보니까 작은 도깨비 같았다. 더구나 색깔이 다른 하구들 끝과 너무나 달라서 나는 이 목도리가 무척 싫었다. 간사이 지방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집안의 하구가 좋은 목도리 하고 있네 라고 어른스런 어조로 칭찬해 주었지만 나는 더더욱 부끄러워서 그 후 한 번도 이 목도리를 두른 일 없이 오랫동안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그걸 올봄에 폐품 활용 차원에서 풀어서 내가 입을 스웨터를 뜨려고 시작은 했지만 아무래도 이 바랜 것 같은 색조가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팽개쳐 두었는데 오늘은 심심풀이로 문득 생각이 나서 꺼내어 천천히 뜨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짜나가는 동안에 나는 이 엷은 모란색 털실과 회색 구름이 덮인 하늘이 하나로 융합되어 형언할 수 없는 부드럽고 온화한 색조를 자아내고 있는 걸 깨달았다. 나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코스튬은 하늘 색깔과의 조화를 생각에 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조화란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것일까 하고 약간은 놀라고 아연한 상황이었다. 회색의 비오는 하늘과 엷은 모란색의 털실, 이 둘을 어울려 맞추면 양쪽이 동시에 싱싱해지니 이상한 노릇이다. 손에 들고 있는 털실이 갑자기 포근하게 따뜻하고 차가운 회색 하늘도 우단처럼 부드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모네의 안개 속의 사원이라는 그림을 상기시킨다. 나는 이 털실 색에 의해서 비로소 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좋은 취향, 그리고 어머니는 눈 내리는 겨울 하늘에 이 엷은 모란색이 얼마나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가 잘 알고 계셔서 일부러 골라서 만들어 주셨는데 나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 어머니. 내가 이 색깔의 아름다움을 정말로 알 때까지 20년이나 이 색깔에 대해서 한마디의 설명도 하지 않고 말없이 모르는 채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 참으로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이런 좋은 어머니를 나와 나오지가 둘이서 구박하고 골탕을 먹이고 이제 죽게 만드는 것이나 아닐까. 문득 견딜 수 없는 공포와 근심의 구름이 가슴에 뭉게뭉게 떠올라서 이것저것 생각할수록 앞길에 굉장히 무섭고 나쁘고 불길한 일만 예상되었다. 이젠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에 쌓여 손가락 끝에 힘이 빠져서 대바늘을 무릎에 놓고 크다랗게 한숨을 쉬며 얼굴을 젖히고 눈을 감으며 어머니 하고 나도 모르게 말했다. 어머니는 안방 구석에 놓인 책상 앞에 기대어 책을 읽고 계시다가 응? 하고 이상한 듯 대답을 하셨다. 나는 당황해서 새삼스럽게 커다란 소리로 마침내 장미가 피었어요.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난 이제야 발견했어요. 마침내 피었군요. 안방 마루 바로 앞의 장미. 그것은 와다 외숙이 예전에 프랑스인가 영국인가 그건 잊었지만 하여튼 먼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2, 3개월 전에 외숙이 손수 이 산장에 옮겨 심어주신 장미였다. 오늘 아침 거기에 겨우 한 송이 핀 것을 나는 벌써 알고 있었다. 그러나 김년쩍은 것을 감추려고 지금 막 알아본 것처럼 허풍을 떨며 떠들어 보였던 것이다. 꽃은 진한 보랏빛으로 범할 수 없는 기품과 오만과 강함을 지니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 하고 어머니는 조용히 말하며 가습고는 그런 게 무척 중요한가 봐. 그런지도 몰라요. 가엾지요? 아니, 가습고에게는 그런 점이 있다고 말했을 뿐이야. 부엌에서 쓰는 성냥갑에 르누아르의 그림을 붙이기도 하고
인형의 행커치프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좋아해. 더욱이 정훈의 장비만 해도 가즈코가 말하는 걸 듣고 있노라면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애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나 자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입에서 나왔다. 말을 하고 나서 찔끔하고 어색한 기분으로 무릎에 뜨개질을 만지작거렸다. 29이니까 무리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저음으로 분명히 들린 것 같아 나는 부끄러움으로 볼이 타는 듯이 뜨거워졌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거즈 마스크를 입에 대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요즘 두드러지게 과묵해졌다. 그 마스크는 나오지가 하라고 해서 걸고 있다. 나오지는 열흘쯤 전에 남쪽 섬에서 검푸른 얼굴로 돌아왔다. 아무런 기별도 없이 여름날 저녁 뒤란 살인문 안으로 정문에 들어서자 지독한 악취미로 지은 집이군. 라이라이켄은 아사쿠사에 있는 유명한 중국 음식점 이름이랍니다. 라이라이켄 슈마이는 만두의 일종입니다. 라이라이켄 슈마이 있음이라는 딱지라도 붙이지. 이것이 나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친 나오지의 인사였다. 그 2, 3일 전부터 어머니는 혀가 아파서 누워있었다. 혀끝이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움직이면 아파서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식사도 멀건 죽을 드시고 의사에게 보였으면 하니까 고개를 저으며 흉잡혀요 하고 쓴 웃음을 지으면서 말씀하신다. 루고를 빨아들였지만 조금도 효과가 없는 듯 해서 나는 이상하게 초조해졌다. 나오지는 어머니 머리맡에 앉아서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는 금방 일어나서 조그마한 집안을 여기저기 보고 돌아다니기에 내가 그 뒤를 따라다녔다. 어때? 어머니 변하신 것 같아? 변하고 말고 굉장히 야위셨어. 빨리 죽기 쉬워. 이런 세상에서 어머니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어. 너무나도 비참해서 볼 수가 없어. 나는 품위가 없어졌어. 쌍스러워진 거야. 사내가 2~3명은 있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 술은 오늘 밤에 마셔야지. 나는 이 불악에서 단 한 집밖에 없는 여관에 가서 안주 있는 오사키 부인에게 동생이 귀환해서 그러니 술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해 보았다. 오사키 부인은 술은 공공교롭게도 없다고 했다. 돌아와서 나오지에게 그렇게 말했더니 나오지는 본 일도 없는 남랑 같은 표정이 되어 채 교습이 서투르니까 그래 하고는 나에게 그 여관의 위치를 물어 정원에서 싣는 계단을 발에 걸친 채 밖으로 뛰어나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는 기색이 없다. 나는 나오지가 좋아하던 구운 사과와 계란 요리 등을 만들어 놓고 식당의 전구도 밝은 것으로 바꿔 끼우고 한참 기다렸다.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오사키 부인이 부엌문으로 얼굴을 쑥 내밀고 저 괜찮을까요?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요. 라며 그 잉어눈 같은 동그란 눈을 더욱 크게 뜨고 큰일이나 난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다. 소주라면 메틸? 아니에요. 메틸은 아닙니다만. 마셔도 병이 나는 건 아니겠죠? 그야 그렇지만 마시게 두세요. 오사키 부인은 침을 꿀떡 삼키듯 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나는 어머니에게로 가서 오사키 씨네 집에서 마시고 있대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조금 입을 벌리고 웃으며 그래 앞에는 뗐을까? 가즈코는 식사해.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 방에서 셋이 자도록 해. 나오지를 가운데 두고. 나는 울고 싶었다. 밤이 이석해서 나오지는 거칠게 발소리를 내며 돌아왔다. 우리는 안방에서 세 사람이 한 모기장에 들어가 잤다. 남쪽 나라 얘기 좀 어머니께 들려드리지 라고 내가 누워서 말하니까 아무것도 없어. 잊어버렸어. 일본에 돌아와 기차를 타니 창문 너머로 논이 정말 아름답게 보였지. 그것뿐이야. 전등 끄지. 잠을 잘 수 없어. 나는 전등을 껐다. 여름 달빛이 홍수처럼 모기장 안에 가득 넘쳤다. 다음날 아침 나오지는 잠자리에 엎드려 배를 깔고 담배를 피우며 멀리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혀가 아프시다고요? 하고 처음으로 어머니의 병환에 대해서 안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했다. 어머니는 가만히 약간 웃으셨다. 그건 틀림없이 심리적인 거야. 밤에 입을 벌리고 주무시죠? 질질치 못하게 마스크를 하세요. 거즈에 리바노를 적셔서 마스크 안에 넣어두면 좋을걸.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게 무슨 요법이지? 미학 요법이라는 거지. 그렇지만 어머니는 마스크 같은 거 싫어하실 텐데.
어머니는 마스크뿐 아니라 안대든 안경이든 얼굴에 무언가 대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터였다. 어머니 마스크 하시겠어요? 라고 내가 여쭈어보니 하지 라고 정색을 하고 대답했기 때문에 나는 질끔했다. 나오지의 말이라면 무엇이나 믿고 따르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아침을 먹은 후 내가 앞서 나오지가 말한 대로 거즈에 리바노를 적셔 마스크를 만들어 어머니에게 들고 갔더니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받아서 누운 채로 마스크의 끈을 양쪽 귀에 순순히 끌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아기 같아서 나에게는 슬프게 여겨졌다. 점심때가 지났을 즈음 나오지는 도쿄의 친구며 문학 방면의 선생들을 찾아가겠다며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어머니에게서 2,000엔을 얻어가지고 도쿄로 나갔다. 그 후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도 나오지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매일 마스크를 하고 나오지를 기다리고 있다. 리바놀이란 좋은 약인가 봐. 이 마스크를 걸고 있으면 통증이 멎어버려. 라고 웃으면서 말하지만 나에게는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젠 염려 없어 하고 지금은 일어나 있기는 하지만 식욕은 역시 좋지 못하고 말수도 훨씬 적어져 나는 정말 걱정이 되었다. 나오지는 도쿄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 소설가인 우에하라 시들과 온통 놀러다니며 도쿄의 미친 바람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는 게 틀림없으리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통스럽고 야속해져서 어머니에게 갑자기 장미가 어떻다느냐 하고 말씀드리고 나서 아기가 없으니까요 라는 맹랑한 대답을 찌꺼리며 더욱더 사태를 묘하게 만들었다. 아 하며 일어나서 자 어디로도 갈 데가 없어 몸 하나를 건사하지 못하고는 비틀비틀 2층 계단을 올라가며 양실을 들여다보았다. 여기는 이제 나오지가 쓰기로 되어 있어 4, 5일 전에 내가 어머니와 상의해서 아래 농가의 나카이 씨의 도움을 받아 나오지의 양복장, 책상, 또 그의 장서랑 노트 등이 가득한 책상자, 하여튼 예전 니시카다조 저택의 나오지의 방에 있던 것들을 몽땅 여기에 옮겼다. 지금이라도 나오지가 도쿄에서 돌아오면 제가 좋아하는 위치에 다시 옮겨놓기로 하고 그때까지는 그저 적당히 놓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발들여 놓을 틈도 없을 만큼 방 가득히 널려있다. 그 가운데 무심코 발 아래 책상자에서 나오지의 잡기장을 한 권 빼어들고 보니 그 책 표지에는 유가오 일지라고 씌어있고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가득 적혀 있었다. 나오지가 그 마약 중독으로 괴롭던 무렵의 수기인 듯하다. 불에 타서 죽는 것 같은 괴로움, 고통스러우면서도 고통스럽다는 말 한마디 반마디 절규하지 못한다. 예로부터 미정류, 인간 세상 시작된 이래 전례도 없는 바닷물을 지옥의 기색을 속이지 말라. 사상 거짓말, 주의 거짓말, 이상 거짓말, 질서 거짓말, 성실, 진리, 순수 모두 거짓말이다. 우시지메아의 등나무는 수령 천년, 구마노의 등나무는 수백 년이라고 들었는데 그 꽃의 술도 앞의 것은 최장 9척, 뒤의 것은 5척이 넘는다고 하니 그 꽃술에만 마음이 뛰는 듯하다. 저것도 사람 자식 살아있다. 이론은 결국 논리의 사랑이다. 살아있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다. 돈과 여자, 논리는 겹년쩍어 종종 걸음으로 가버린다. 역사, 철학, 교육, 종교, 법률, 정치, 경제, 사회 그런 학문보다는 한 사람의 처녀의 미소가 존귀하다고 하는 파우스트 박사의 용감한 실정. 학문이란 허영의 별명이다. 인간이 아니려고 하는 노력이다. 괴테에게라도 맹세하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어떻게라도 잘 쓸 수가 있어요. 한편의 구성, 그르치지 않고 적당한 해학과 독자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비애 또는 수견, 소위 옷깃을 여미게 하는 완벽한 소설, 명랑하게 소리내어 읽으면 이게 바로 스크린의 설명인가? 남 부끄러워서 어찌 쓰겠는가? 도대체 그러한 글자의식이 시시하다 그런 말이다. 소설을 읽으면서 옷깃을 여미다니 미치고 아니가 할 짓이다. 그럼 차라리 정장을 하고 읽어야겠군. 좋은 작품일수록 거칠을 하지 않는 것인데 나는 친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띤 얼굴을 보고 싶은 나머지 한편의 소설, 일부러 실수를 저지른 채 서투르게 써놓고 엉덩방아를 찧으며 머리 걸쩍거리고 달아난다. 아, 그 순간 친구의 그 즐거워 보이는 얼굴이야말로. 걸 모자라고 사람 모자라는 꼬락서니 장난감 나팔을 들려드리고 여기 일본 제1의 숙맥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좋은 편이죠. 건재하소 하고 원하는 애정은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친구, 아는 체하며 그게 그놈의 나쁜 버릇, 아까워하며 수리하신다. 사랑받고 있는 걸 모르셔. 불량 아닌 인간이 있을까? 모래를 씹는 심정, 돈이 아쉽다. 그게 아니면 잠든 채로 이루어지는 자연사. 약국에 1,000엔 가까운 외상값이 있다. 오늘 전당포 전문을 데리고 살짝 집에 와서 내 방에 끌어들여 이 방에서 무언가 돈이 될 만한 것을 알아보라. 있거든 가지고 가라. 급히 쓸 데가 있다고 했더니 전문은 제대로 찾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만두세요. 이거 당신 것도 아니면서 라고 찌꺼린다.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 내 용돈으로 산 물건만 가지고 가라고. 위세당당하게 말하고 주워 모아보니 모두 허들의 물건이고 전당포에 맡길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우선 한 손 석고상, 이건 비너스의 오른손, 마치 달리아 꽃 같은 손, 새하얀 손. 이게 그저 대위에 얹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걸 자세히 보면 이건 비너스가 그 온 나신을 남자에게 들키고 깜짝 놀라 부끄러움에 휩싸여 알몸은 무참해서 엷은 주홍색으로 온통 물들이고 화끈한 열기가 몸을 타고 올라와서 이 손 모양이 되어 이와 같은 비너스의 숨막히는 알몸의 부끄러움이 손가락 끝에 지문도 없이 손바닥에 손금 한 줄 없이 순백색의 이 화사한 오른손에 의해서 보는 이의 가슴도 괴로워질 정도로 애수로 표현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으리라. 그러나 이건 결코 실용성 없는 잡동사니 전당포 전문은 50전을 불렀다. 그 밖에 파리 근교의 대지도 직경 한자나 되는 큰 셀로로이드 팽이, 실보다 가늘게 써지는 특제 펜촉, 어느 것이건 횡재했다 생각하고 사모은 물건뿐이지만 전문은 웃고 이제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한다. 또 책을 산더미처럼 짊어지고 일금 5엔을 받는다. 나의 책장의 책은 거의 싸구려 문고만이 있고 더욱이 헌책 가게에서 사들인 것이기에 전당값은 저절로 이렇게 염가인 것이다. 1,000엔의 빚을 청산해야 하는데 일금 5엔. 세상에서의 나의 실력은 대강 이렇다. 웃을 일이 아니다. 데카당,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지 않고서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게야. 그런 소리를 하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보다는 죽어라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더 고맙다, 깨끗하다, 상쾌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함부로 죽어라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인색하고 조심성 많은 위선자들이여. 정의? 소위 계급투쟁의 본질은 그런 데 있지 않다. 인도? 농담은 아니야. 어림도 없어. 난 알고 있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방을 거꾸로 때리는, 죽이는, 죽어라 하는 선고가 아니면 무엇인가? 속임수 쓰지 마라. 그러나 우리들의 계급에도 쓸만한 놈이 없다. 백치, 유령, 수전노, 미친 개, 허풍선이 있사옵니다. 구름 위에서의 오줌, 죽어라 하는 말을 던져주는 것조차 아깝다. 전쟁, 일본의 전쟁은 자포자기다. 그 자포자기에 휘말려 들어 죽는 건 싫다. 차라리 혼자 죽고 싶어. 인간은 거짓말을 할 때는 반드시 진지한 표정을 짓는 것이다. 요즘 지도자들의 저 진지함, 쳇. 남에게 존경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놀고 싶다. 그러나 그런 좋은 사람들은 나하고 놀아주지 않는다. 내가 조숙한 채 해 보였더니 사람들은 나를 조숙하다고 수군댔다. 내가 게으름뱅이인 채 해 보였더니 사람들은 나를 게으름뱅이라고 수군댔다. 내가 소설을 못 쓰는 채 해 보였더니 사람들은 나를 못 쓰는 사람이라고 수군댔다. 내가 거짓말쟁이인 채 해 보였더니 사람들은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수군댔다. 내가 부자인 채 했더니 남들은 나를 부자라고 수군댔다. 내가 냉담을 가장했더니 사람들은 나를 냉담한 놈이라고 수군댔다. 그러나 내가 가장 정말 괴롭고 나도 모르게 신음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괴로운 채 가장하고 있다고 수군댔다. 아무래도 이가 맞지 않는다. 결국은 자살할 수밖에 도리가 없질 않은가? 이처럼 괴로워해도 결국 자살로 끝날 뿐이라고 생각하니 그만 소리를 지르며 울어버렸다. 봄날 아침, 두세 봉우리의 꽃이 막 피어난 매화나무 가지에 아침 햇빛이 비치어 그 가지에 하이델베르그의 젊은 학생이 목을 메고 가느다랗게 죽어 있었다고 한다. 마마, 제발 꾸중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급쟁이라고. 그래? 급쟁이. 이젠 됐니? 마마에게는 비할 데 없는 좋은 점이 있다.
마마를 생각하면 울고 싶어진다. 마마에게 사죄하기 위해서라도 죽어야지.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해마다 누님은 그대로 학의 새끼가 자라고 있구나. 가엾게 살이 찌며. 모르핀, 아트로몰, 나르코퐁, 판토봉, 파니나르, 판소핀, 아토로빈. 프라이드란 무엇이냐? 프라이드 말이야. 인간은, 아니 사내는 나는 훌륭하다, 나에게 좋은 점이 있다 등을 생각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을까? 남을 싫어하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지혜 겨루기, 음숙, 우자감. 하여튼 살아있으니까 말이야. 속임수를 쓰고 있는 게 틀림없는 거야. 어느 빚을 얻으려는 편지. 답장을 주시오. 그리고 그게 바로 쾌보이기를. 나는 가지각색의 굴욕을 상상하고 혼자 신음하고 있어요. 연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탁합니다. 나는 수치심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답장을 기다리며 밤이나 낮이나 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모래를 씹게 하지 말고요. 벽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와서 깊은 밤 잠자리에서 뒤척거리고 있습니다. 나를 수치스러운 경지로 몰아넣지 말아줘요, 누나. 여기까지 읽고 나는 그 유가오 일지를 덮고 나무 상자에 도로 넣었다. 그리고 창이 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안개비로 자욱한 정원을 내려다 보았다. 그리고 그 무렵 일을 생각했다. 벌써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나오지의 이 마약 중독이 나의 이혼의 원인이 됐다. 아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나의 이혼은 나오지의 마약 중독이 아니었더라도 또 다른 어떤 계기로 언젠가는 실천될, 그렇게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진다. 나오지는 약국 빚에 쫓겨 가끔 나에게 돈을 졸랐다. 나는 야마키 집으로 시집 가자마자 돈을 그다지 자유롭게 만지지 못했고, 또 시집의 돈을 친정동생에게 남몰래 융통해주는 따위는 매우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친정에서 나를 따라 내 시중을 들기 위해서 온 할멈 오세키와 의논하여 나의 팔찌, 목걸이 또는 드레스를 팔았다. 동생은 나에게 돈을 주시오 라는 편지를 보내놓고 이렇게 지금 괴롭고 부끄러워서 누님과 마주 대할 수도 없고 전화를 걸 수도 없으니 돈은 오세키에게 들려 교바시 X가 X번지 가야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누님도 이름만은 아시겠지만 소설가 우에하라 지로 씨에게 보내주시도록. 우에하라 씨는 세상에서 악한처럼 평판되고 있으나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안심하고 돈을 우에하라 씨에게로 보내주시오. 그러면 우에하라 씨가 곧 나에게 전화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으니 반드시 그렇게 부탁합니다. 나는 이번 중독을 마마에게만은 알리고 싶지 않아요. 마마가 아시지 못하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중독을 고치고 말겠습니다. 나는 이번에 누님에게서 돈을 받으면 그걸로 약국의 외상값을 몽땅 지불하고 나서 시오하라의 별장에라도 가서 건강한 몸이 되어 돌아올 작정입니다. 정말이에요. 약국의 빚을 갚으면 이제 나는 그날부터 마약은 딱 끊어버릴 생각이에요. 하나님께 맹세해요. 믿어주시고 마마에게는 비밀로 오세키를 시켜서 가야노 아파트 우에하라 씨에게 부탁합니다. 라는 말이 편지에 씌어 있어서 나는 동생이 하라는 대로 오세키에게 돈을 들려 아무도 모르게 우에하라 씨 아파트로 보냈다. 그러나 동생의 맹세는 언제나 거짓말이었다. 시오하라의 별장에도 가지 않고 약물 중독은 더욱더 심해가는 모양으로 돈을 조르는 편지 문장도 비명에 가까운 고통스러운 상황이어서 이번이야말로 꼭 끊겠다고 얼굴을 돌리고 싶을 만큼 애절한 맹세를 하기 때문에 또 속는 게 아닌가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브로치 등을 오세키에게 팔게 해서 그 돈을 우에하라 씨의 아파트로 전해주곤 했다. 우에하라 씨는 어떤 분이셔? 체구가 조그마하고 얼굴색이 좋지 못한 그다지 상냥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라고 오세키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댁에 계시는 일은 별로 없으시고 대개 집에는 부인이 17살쯤 되는 여자아이와 둘이서 계실 뿐입니다. 이 부인은 특별히 고우신 분은 아니지만 상냥하시고 친절하신 좋으신 분인 듯 합니다. 그 부인이라면 돈을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 무렵의 나는 지금의 나와 비교해서, 아니 비할 데가 없을 만큼 마치 딴 사람처럼 멍청하니 태평스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더욱이 차츰 금액이 커지는 돈에 쫄리다 보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노가쿠, 이 노가쿠는 일본의 전통 가면 음악극입니다. 노가쿠 구경해서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는 긴자에서 돌려보내고 혼자 걸어서 교바시 가야노 아파트를 찾아갔다. 우에하라 씨는 방에서 혼자 신문을 읽고 있었다. 줄무늬 겹옷에 감색 가스리, 이 가스리는 붓으로 살짝 스치는 것 같은 잔 무늬를 말합니다. 감색 가스리 무늬 하오리를 입고 노인 같기도 하고 젊은이 같기도 한 이제까지 본 일이 없는 괴물 같은 묘한 첫인상을 받았다. 아내는 지금 어린애를 데리고 배급을 받으러 좀 코먹은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했다. 나를 부인의 친구쯤으로 짐작한 모양이다. 내가 나오저의 누이라고 말하니까 하고 웃었다. 나는 왠지 찔끔했다. 나갈까요? 그렇게 말하고 돈비를 걸치고, 돈비는 일본 옷의 남자용 외투를 말합니다. 이 돈비를 걸치고 신발장에서 새 계단을 내어 신고 먼저 앞장서서 아파트 복도를 걸어갔다. 밖은 초겨울 저녁 무렵 바람이 차가웠다. 서미다 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이 느껴졌다. 우에하라 씨는 그 강바람을 맞으며 조금 오른쪽 어깨를 축혀 올리고 스쿠치 쪽으로 아무 말 없이 걸어갔다. 나는 종종 걸음으로 그 뒤를 쫓아갔다. 도쿄 극장 뒷골목 빌딩 지하실로 들어갔다. 네댓 군데 손님이 다람이 20장 정도의 길다란 방에서 제각기 식탁에 둘러앉아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우에하라 씨는 컵으로 술을 마셨다. 나에게 따로 잔을 가져오게 해서 2잔을 마셨지만 아무렇지도 않았다. 우에하라 씨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언제까지나 말이 없었다. 나는 이런 곳에 온 것이 난생 처음이었지만 굉장히 침착해지고 기분이 좋았다. 술이라도 마신다면 좋겠는데? 네. 아니요. 댁의 동생이 알코올 쪽으로 바꾼다면 차라리 낫지요. 나도 전에 마약 중독이 된 일이 있었는데 그건 남들이 좀 기분 나빠했어요. 술도 마찬가지인데 술은 사람들이 비교적 용서를 하거든. 동생을 술꾼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좋겠죠? 난 술꾼을 한 번 본 일이 있어요. 새해에 내가 외출을 하려는데 집의 운전사에 아는 사람이 자동차 조수석에 귀신같이 빨간 얼굴로 콜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내가 놀라서 소리를 질렀더니 운전사가 이건 술꾼이라서 도리가 없어요 라고 하며 차에서 내려 어깨에 메고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도 무엇인가 중얼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술꾼이란 걸 보았는데 재미있던데요. 나도 술꾼이죠. 어머, 그래도 틀리겠죠? 당신도 술꾼이죠. 그럴 리 없어요. 난 술꾼을 본 적은 있지만요. 전혀 달라요. 우에하라 씨는 비로소 즐거운 듯이 웃으면서 그렇다면 동생은 술꾼이 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술을 마시는 편이 나아요. 돌아갑시다. 늦으면 난처하시죠?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아니, 실은 이쪽에서 부자유해서 안 되겠어요. 아주머니, 계산 굉장히 비싸죠? 조금이라면 저에게도 있는데. 그럼 계산은 당신이. 모자랄지도 몰라요. 나는 백 속을 들여다보고 돈이 얼마 있는가를 우에하라 씨에게 말했다. 그만큼 있으면 2-3집은 더 다닐 수 있어. 바보 같으니라고. 우에하라 씨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하고는 웃었다. 어디 더 마시러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 정색을 하고 고개를 흔든다. 실컷 마셨어요. 택시 잡아드릴 테니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지하실 어두운 계단을 올라갔다. 한 발 먼저 올라가던 우에하라 씨가 중간쯤에서 휙 돌아서서 이쪽을 향하여 재빨리 나에게 키스를 했다. 나는 입을 꼭 다문 채 그걸 받았다. 우에하라 씨가 별로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때부터 나에게 그 비밀이 생긴 것이다. 달각달각하고 우에하라 씨는 계단을 달려 올라가고 나는 이상하게 투명한 기분으로 천천히 올라가서 밖에 나서니까 강바람이 볼에 시원했다. 우에하라 씨가 택시를 잡아주고 우리는 말없이 헤어졌다. 차에 흔들리면서 나는 세상이 갑자기 바다처럼 넓어진 걸 느꼈다. 나에게 연인이 있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꾸중을 듣고 쓸쓸해져서 문득 그렇게 말했다. 알고 있어. 호소타시겠지? 그렇게도 단념할 수가 없단 말이요?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 문제는 무슨 어색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들먹거려지게 되었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싶었다. 드레스 옷감을 잘못 재단했을 때처럼 이제는 그 옷감을 다시 꿰맬 수가 없어져서 몽땅 내버리고 다른 옷감으로 재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마 그 뱃속의 아기는? 하고 어느 날 밤 남편이 말했을 때 나는 너무도 무서워서 와들와들 떨었다. 지금 생각하면 나도 남편도 어렸었다. 나는 연애도 몰랐었다. 사랑마저도 몰랐었다. 나는 호소타 씨가 그리는 그림의 열중에서 저런 분의 아내가 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저런 좋은 취미를 가진 분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면 결혼이란 무의미한 것이야. 라고 누구에게나 말을 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오해를 받았다. 그래도 나는 연애도 사랑도 모르면서 호소타 씨가 좋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는 취소하려고도 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꼬이고 그저 나의 뱃속에서 잠들고 있는 조그만 아기까지 남편의 의욕의 관역이 되기도 해서 누구 한 사람 이혼이란 말을 입 밖에 내어 표현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느새 주위가 서먹서먹해져 갔다. 나는 나를 따라온 오새끼와 함께 친정 어머니에게로 돌아왔고 아기는 죽어서 나왔다. 내가 병이 들어 자리에 눕게 되자 이제 야마키와의 사이는 완전히 끊어지고 만 것이다. 나오지는 내가 이혼했다는 사실에 어떤 책임을 느꼈는지 나 죽을래 하고 소리를 내며 얼굴이 상할 만큼 울었다. 나는 동생에게 약국에 진 빚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그건 무수리만큼 큰 금액이었다. 더구나 그것은 동생이 실제 금액을 말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뒤에 판명된 실제 총액은 그때 동생이 나에게 말한 금액의 약 3배나 되었다. 나 우에하라 씨 만났어. 좋은 분이야. 이제부터 우에하라 씨와 함께 술을 마시며 지내면 어때? 술은 정말 싼 게 아니야? 술 마실 돈쯤이라면 내가 언제든지 나오지에게 줄 수 있어. 약국 빚도 걱정하지 마. 어떻게 되겠지? 내가 우에하라 씨와 만났고 그리고 우에하라 씨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동생으로서는 몹시 기뻤던 모양이어서 동생은 그날 밤 내가 주는 돈을 가지고 당장 우에하라 씨에게로 놀러 갔다. 중독이란 그야말로 정신의 병인지도 모른다. 내가 우에하라 씨를 좋게 말하고 동생에게서 우에하라 씨의 저서를 빌려서 읽고 훌륭한 분이군 하고 말하면 누나가 뭘 안다고 그래? 했지만 그래도 무척 기뻐하면서 그럼 이거 읽어봐요 하고 또 다른 우에하라 씨의 저서를 나에게 읽히고 그러는 동안에 나도 우에하라 씨의 소설을 정신을 쏟아 읽게 되었다. 둘이서 이러쿵저러쿵 우에하라 씨의 이야기를 했고 동생은 매일 밤 어깨를 으쓱대며 신이 나서 우에하라 씨에게 놀러 갔다. 그리고 우에하라 씨의 계획대로 알코올 쪽으로 전환해간 모양이었다. 약국의 빚은 내가 어머니께 살짝 상의했더니 어머니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잠시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있다가 얼굴을 들고 슬픈 듯이 웃으며 생각해도 소용이 없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매월 조금씩이라도 갚아주어야지 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다. 유가오. 동생도 고통스럽겠지? 더구나 길이 막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지. 다만 매일 죽을 셈 치고 술을 마시고 있겠지. 차라리 눈 딱 감고 본질적으로 불량 청년이 되어버리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동생도 오히려 즐거워질 게 아닐까? 불량이 아닌 인간이 있을까? 라고 그 노트에 씌어 있었지만 그렇게 말한다면 나도 불량이고 외숙도 어머니도 모두 불량같이 생각된다. 불량이란 친절한 것이 아닐까?